여러분 안녕하세요. 1부 잘 듣고 오셨죠? 자, 2부에서도요. 이어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언어 이 파트 남은 부분 해결하고요. 독서, 긴 지문 하나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12번 갑니다. 자, 보기에 기억과 니은이 모두 적용된 예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문법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보기에서 그 문법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쭉 줍니다. 그리고 선지에서 그 개념이 제대로 적용된 예, 너가 확인할 수 있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적용된 예긴 예인데 기억과 니은이 모두 적용되래요. 볼게요. 부정표현이란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을 말한다. 부정표현은 부사인 안과 못을 사용해서 짧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뭐하지 아니하다와 뭐뭐하지 못하다 등을 사용해서 길게 표현할 수도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여기까지 이 문장까지 보고 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아, 부정문은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이 있구나. 그리고 그 각각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그 중에서도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긴 부정문의 밑줄이 그어져 있구나. 됐죠? 자, 부정표현은 능력을 부정하거나 의지를 부정하는 것 이외에도요. 단순한 사실이나 상태를 부정하는 의미로도 해석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부정은 누군가의 능력을 부정하거나 또는 의지가 있냐 없냐 이걸 부정하는 거, 의지를 부정하거나 또는 사실이나 상태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구나. 자, 이미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보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없다면요, 보기를 꼼꼼하게 보면서 각각 기억과 니은이 동시에 적용된 걸 살펴봐야지. 그런데 항상 얘기 드렸죠. 이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막 기준을 세워서 접근하면 헷갈리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하자? 우리는 하나만 기준으로 세울 거예요. 기억 먼저 기준 세워서 지워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묵은 방은 두 평이 채 못 된다. 못. 이거 짧은 부정문이야. 긴 부정문. 기억 아니네. 자, 나는 저녁을 먹으려고 간식을 안. 자, 못과 안으로 만들어지는 건 짧은 부정문이야. 긴 부정문이 되려면 뭐뭐하지 못하다, 뭐뭐하지 아니하다가 나와야지. 안 되네. 이미 1번과 2번은 기억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번 갑니다. 그는 용기가 없어서 발표를 잘 하지 못했다. 기억 맞고요. 다행히 소풍을 가는 날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 기억 맞아. 자, 동생은 숙제를 한 다음에 놀이터에 나가지 않았다. 3번부터 5번까지는 다 긴 부정문이야. 그러면 두 번째 기준 니은 적용시켜 볼게요. 사실이나 상태를 부정한다는 건 뭘까? 행위자의 주체의 의지나 또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담기지 않는 거. 일반적으로 자연현상, 오늘 날씨가 춥지 않다 이런 식으로 자연현상은 사실이나 상태를 나타내겠죠. 또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보편적 진리 이런 것들을 죽지 않는다와 같이 나타낸다면 사실이나 상태 부정이 들어갈 수 있겠죠. 다시 가보겠습니다. 3번, 그는 용기가 없어서 발표 못했대요. 그러면 그의 뭘 부정하는 거? 이건 능력이야. 해당이 안 되겠네. 자, 다행히 소풍을 가는 날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건 능력이나 의지가 아닌 자연현상이죠. 이거 니은에 해당돼. 그래서 답은 4번 나옵니다. 기억과 니은이 모두 적용된 거. 자, 5번. 동생은 숙제를 한 다음에 놀이터에 나가지 않았다. 누가요? 동생이요. 동생이 나가지 않은 의지. 그쵸? 그래서 5번도 해당이 안 되겠다. 답 나왔습니다. 자, 13번, 14번이요. 문법, 이 언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요. 개념이 우리가 언어 공부하기 이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을 이렇게 긴 지문으로 물어보고 있고요. 사실 이 언어 문제에서는 긴 지문이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요즘 추세를 반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지문을 보기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가야 할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정리를 잠깐 할게요. 자, 이 문제를 챙겨가는 것보다 이 지식을 챙겨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항상 우리가 어근이냐, 접사냐, 또는 어간이냐, 어미냐 이 부분들을 많이 헷갈려 합니다. 어간과 어미, 어근과 접사 어떻게 구분할까?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이거 나무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백에다가 필기해 두세요. 자, 나무를요. 지금부터 우리 단어라고 보겠습니다. 나무가 단어라고? 네, 단어입니다. 자, 이 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나무가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뭐죠? 네, 뿌리예요.
그래 단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에서도요. 이 뿌리와도 같이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는 실질적인 부분. 단어라면 있어야 되는 것, 이것. 단어에 뿌리 근자를 써서요. 뿌리다. 어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근은요, 단어에 있어서 실질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자, 뿌리만 건강하게 있으면 자라는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뿌리 옆에 이렇게 바싹 붙어 있는, 접해 있는 영양분이 있다면 훨씬 더 건강하고 예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자, 바싹 뿌리 옆에 접해 있는 요 녀석, 단어에서도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접해 있다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해준다, 제한해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접사는요. 어근의 옆에, 앞이나 뒤에 붙어서 의미를 좀 더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개념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이 어근과 접사는요. 단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는 어근과 접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높다 한번 볼까요? 높다. 단어죠. 예, 단어입니다. 이 높다는요. 실질적인 의미는 높이 가지고 있어요. 높. 그리고 다는요. 그냥 종결한다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핵심적인 부분, 뿌리는 어근은 높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접사는 어디 있지? 아, 여기서 접사는 파생접사만을 얘기하는데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좀 더 의미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파생접사는 없는 단어구나. 아, 그렇구나. 단어는 어근은 반드시 있지만 접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구나.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나무로 다시 돌아와 봐요. 자, 뿌리에서 양분을 쭉 흡수해서요. 굵은 줄기를 만들고요. 잔 가지도 이렇게 칩니다. 바람이 한번 슝 불면요. 가지는 쉽게 툭툭 끊기죠. 그러나 이 끊어지는 가지가요. 다시 또 나요. 다른 모습으로. 그런데 쉽게 변하지 않는 이 굵은 줄기 같은 부분, 이 부분을요. 우리는 단어 중에서도 동사 형용사라고 하죠. 용언에 대한 설명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동사 형용사에 해당되는 용언은요. 줄기와 같이 변하지 않는 부분, 이거 어간이라고 하고요. 쉽게 문장에서 바뀌는 부분, 꼬리 밑자를 써서요. 요 가지와 같은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는 어근과 접사를 가지고요. 그 단어 중에서도 동사 형용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용언은요.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용언이 문장에서 활용을 할 때, 문장에서 여러 모양으로 바뀔 때 바뀌지 않는 그 모양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하고요. 줄기와 같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바뀌는 뒷부분에 붙어있는 이 부분, 꼬리 밑자를 써서 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시 이 높다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높다! 예? 용언이죠. 형용사잖아. 그죠? 그럼 높다도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겠네요. 어떻게 활용하죠? 높다, 높고, 높으니 이렇게 나뉘어요. 자, 다는요 끊임없이 바뀝니다. 고, 은이, 지, 그죠? 바뀌지 않는 이 부분, 높, 이게 바로 우리가 용언 차원에서 설명할 때는 어간, 다는 어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챙길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높다의 경우는요, 어근과 어간의 모양이 뭐하다? 같은 단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봅시다. 드높다 보세요. 드높다는요, 높다긴 높다인데 드가 붙었어요. 그래서 매우라는 의미를 더해주죠. 자, 높다, 드높다의 핵심적인 의미, 단어 차원에서 보면 어근, 뭐예요? 네, 높이입니다. 자, 높이라는 어근 앞에 드가 붙어서요, 아주 매우라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드는 접사입니다. 자, 이건 단어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고요. 단어 중에서도 드높다 용언이야. 용언 차원으로 설명해 볼게요. 드높다, 드높고, 드높아라 뭐와 같이 바뀌지 않는 부분, 여기 드높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어간이라고 하고요. 끊임없이 바뀌는 부분, 이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드높다의 경우는 어근과 어간의 모양이 다르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 정리했고요. 다시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다의 높은 어간이기도 하고 어근이기도 하다. 이제 이 첫 번째 문장 이해되시죠? 자, 높다를 단어 차원으로 설명하면 높,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근이 되고요. 자, 이게 용언이기 때문에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활용할 때 모양으로 변하지 않느냐 변하느냐를 가지고 본다면 높다, 높고, 높으니에서 변하지 않는 높, 이 부분을 어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이 그렇게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요, 여러분 중에 궁금증 가진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단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높다의 경우도 그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조사는, 제가 조사를 단어로 배웠는데 어근이에요, 접사예요? 예, 조사는요, 단어 중에서도 좀 특이한 단어이기 때문에 어근이냐 접사냐를 가지고 구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의견이 많기 때문에 조사는 좀 따로 둔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간일 때와 어근일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린 이미 그 차이 알고 있어요.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간과 어근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내가 개념 잘 모르면요, 이 부분부터 이제 꼼꼼하게 읽기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어간이라는 건 뭐냐면 용언 등이 활용할 때, 문장 안에서 모양을 바꿀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자, 용언은 문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바뀌면서 활용되는데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자, 형태가 변하는 부분, 이 부분을 어미라고 해.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문법에서요, 그것도 긴 지문에서 예를 준다. 자, 구체적으로 정보를 더 알려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자, 높다가 높고 높지와 같이 활용될 때 이때 높은 어간이고 고나 지는 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미라고 본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맞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와는 달리, 자, 이제 어간과 어미에 대한 설명했고요.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와는 달리라고 하면서 어근에 대한 설명 이어집니다. 어근은 단어를 구성할 때 이제 이건 단어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설명이야.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어근이야. 뿌리와도 같다라고 해서 단어의 뿌리 근자를 쓰죠. 자, 그리고 어근의 앞이나 뒤에 결합하여 특정한 의미나 기능을 더해주는 부분, 이거 접사, 어근에 바싹 접해 있다 해서 접사라고 해. 자, 용언을 어근과 접사로 분석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어간만을 대상으로 한대요. 자, 어간을 우리가 나눌 때 어근과 접사로 나눌 수가 있구나라는 거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가령하고 예를 들어주네요. 자, 드높다의 경우 어간인 드높에서, 자, 드높고, 드높지, 드높아라와 같이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간, 드높이 어간이죠. 어간인 드높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뭐죠? 그렇죠. 실질적인 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높. 그래서 높은 어근이고요. 그 앞에 붙어서 매우 심하게라는 의미를 덧붙여주는 이 드는요, 접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근을 기준으로 앞에 붙었기 때문에 접두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어근을 기준으로 뒤에 붙는 건 접미사. 자, 접사는 어근 뒤에 결합하기도 하는데 어근 높에다가 이번에는 접사 이가 붙었어요. 이가 결합한 높이다로 만들었죠. 그랬을 때는 이거는 접미사가 붙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이에 해당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 이 설명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친절한 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표로 정말 친절하게 설명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어간, 어미. 그리고 그 어간을 다시 접사, 어근, 접사, 어근을 중심으로 앞에 있는 접두사, 뒤에 있는 접미사 이렇게 확인하고요. 예를 들었던 높다, 드높다, 높이다를요, 이렇게 구분해 보여줬습니다. 자, 한편, 자, 이 마지막 단락은요, 또 단어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어는 높다와 같이 하나의 어근으로 구성된 것도 있고, 자, 드높다나 높이다와 같이 어근에 뭐가 결합? 예, 접사가 결합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외에 2개 이상의 어근이 2개 이상이 결합하여 만들어지기도 한데요. 예컨대 또 예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요,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풀어야 돼요. 자, 높푸르다 같은 경우는요, 높다와 푸르다가 결합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높다라는 의미도 실질적으로 있고요, 푸르다라는 의미도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근과 어근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어근 높과 어근 푸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문단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보니까 단어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단어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어근 하나로 이루어지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어. 자, 그 다음 마지막 높푸르다와 같이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는 경우도 있어. 이게 단어의 종류인데,
자,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될, 챙겨가야 될 개념으로 얘기해드리면요.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를 우리는 단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일어. 자, 그 다음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거. 접사가 앞에 올 수도 있어요.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파생접사가 붙었다라고 해서 파생어라고 얘기하고요. 어근이 2개 이상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단어를요. 합성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개념들은 지금 정리해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이제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읽어냈니, 이해했니 물어보는 내용 확인 문제 정도로 접근해도 무방해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물어봅니다. 높다에서 높은. 자, 단어가 활용 차원에서 물어봐요. 자, 활용할 때 어떻다는 점에서 어간이라고 할 수 있죠.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나눴죠. 그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간이라고 한다. 변하지 않는다. 자, 2번 아니면 3번으로 좁혀지네요. 단어를 구성할 때, 이번에는 단어 구성의 차원에서 설명을 할 때 이 높은 어떻다는 점에서 어근이라고 한다. 자, 어근은 단어 구성 차원에서 뿌리와 같이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해서 답은 쉽게 2번이 나와요. 답은 나옵니다. 오케이, 14번 넘어갈게요. 자, 보기의 자료에서 활동 A에서 C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줬어요. 자, 보기 자료를 보니까 용언 나와요. 자, 이 자료에 용언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요. 학습 활동을 물어보면서 이 용언을 우리 마지막 단락에서 설명한 것대로 단어의 종류별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니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꼈을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건북다, 먹히다, 잘하다, 치솟다, 휘감다는 다 용언이죠. 용언이라는 말은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다는 말이죠. 자,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건북다, 건불고, 변하지 않는 부분 이렇게 건북까지가 어간. 자, 먹히다, 먹히고, 먹히니. 자, 먹히까지가 어간. 잘하다, 잘하고, 잘하니. 잘하까지가 어간. 치솟다, 치솟고, 치솟으니. 치솟까지가 어간. 휘감다, 휘감고, 휘감으니 여기까지가 어간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걸 이제 어근이 결합돼서 어근 차원으로 이제 설명을 해봐요. 단어 구성 차원으로. 자, 건북다는 뭐죠? 검다라는 말과 북다라는 말이 같이 결합됐죠. 실질적으로 검다라는 의미도 있고 북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근과 어근으로 결합된 합성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먹히다는요. 먹다에다가 히를 썼어요. 그 순간, 히를 쓴 순간 어떤 의미가 더해지죠?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먹힘을 당한다라는 피동의 의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히는요. 피동의 의미를 덧붙여주는 접사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근 먹과 접사 히가 결합된 파생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잘하다를 한번 나눠보세요. 핵심적인 의미, 자가 있나요? 라가 있나요? 떼버리면 의미가 안 되죠. 그래서 자라 자체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근 하나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치솟다는 솟다에다가 뭐가 결합됐죠? 치솟다. 치가 결합됨으로써 솟는데 위로 향하게 라는 의미를 더해줍니다. 위로 향하게. 눈을 치뜨다 할 때도 치. 이때 치는요. 앞에 붙는 접두사로 위로라는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접사랑 어근이 결합된 형태구나. 저 휘감다도 잘 보세요, 여러분. 감다에다가 휘가 들어갔어요. 저 휘졌다. 휘감다 할 때 이 휘가 들어가면 막이라는 의미를 더해주죠. 그래서 감다는 감다인데 어떻게 막. 그래서 휘가요. 의미를 덧붙여주는 뭐다? 접사고요. 거기에 감다라는 어근이 결합되어 있다. 감이라는 어근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보겠습니다.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단어 뭐 있어요? 자,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단어 잘하다. 휘감다가 들어있네요. 휘감다는 아까 뭐였죠? 접사와 어근이 결합되는 단어고요. 자, 이때 어근은 감이고요. 어간은 휘감이었습니다. 일치하지 않죠. 이미 A 1번이 틀렸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까요?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는 단어인데 그 중에서 어근의 앞이나 뒤에 뭐가 결합한 단어? 접사가 결합한 단어 뭐가 있을까요? 먹히다, 치솟다,
휘감다가 다 여기 B에 해당되겠죠. B에 먹히다, 치솟다. 오케이, 잘 됐어요. 2번, 3번, 4번 잘했네. 자, 마지막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단어.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거 건북다 하나 있었네요. 건북다. 잘했어요. 그래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나옵니다. 자, 15번은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나올 법한 문제. 우리 언어 부분에 있어서 조사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만약에 내가 틀렸다는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 많을 것 같아요. 보기 안의 내용 중에 기역, 니은, 디귿을요. 이렇게 두 번째 동그라미부터 기역, 니은, 디귿을 매겼어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첫 번째 동그라미가 기역에 해당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막 부주의하게 풉니다. 그러면 이거 오답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답이 없네 라고 하거나. 자, 한번 볼게요. 보기 있는 자료의 밑줄 친 부분에 기역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넣으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볼게요. 목적어는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다. 그렇지. 문장에서 목적어는 이런 형태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대요. 어떻게? 체언에 목적격 조사 을을 쓰는 거. 목적격 조사가 을이구나라는 정보까지 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최서희 선생님 친구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 오늘 최서희 선생님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최서희 선생님이라는 명사예요.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목적어를 만들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체언에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 이 부분은 형광펜 치셔야 됩니다. 자, 조사는 조사인데 격을 나타내주는 목적어에 자격을 부여하는 격조사가 아니라요. 의미를 보충해주는 보조사라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최서희 선생님만 좋아해. 최서희 선생님도 좋아해. 나는 최서희 선생님은 좋아해. 와 같이 이 자리에 만이나 도나 은을 넣는 순간 여러 의미를 더해주게 돼요. 만이라는 건 단독이라는 의미고, 도는 더불어서 더해서라는 의미고요. 은은 대조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만, 도, 은을 우린 보조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식 하나 챙겨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체언 단독으로도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최서희 선생님 만났어. 이렇게 조사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체언이나 보조사, 목적격 조사를 사용할 수도 있대요. 최서희 선생님만을 좋아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볼게요. 자료 해서요. 여기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형태를 맞춰봐 라는 건데요. 기억의 예로 산책을 뭐예요? 자, 명사에다가 목적격 조사 을이죠. 이거 기억이 아닙니다. 기억은요, 이 두 번째 동그라미예요. 보조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적절하지 않아. 답은 바로 1번 나옵니다. 자,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기억은요, 두 번째 동그라미가 기억이다라는 거. 자, 두 번째 기억의 예로 이사, 도의 보조사 도 나왔죠? 맞는 설명. 자, 니은의 예로요. 꽃, 구경, 명사죠. 니은이 뭐죠? 체언 단독으로 나오는 거 맞아. 체언 단독으로 나왔어. 자, 니은의 예로 배낭여행 이것도 명사죠. 체언이죠. 체언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맞아. 자, 디귿에 체언 보조사 목적격 조사 순서로도 나올 수 있대요. 자, 한길 명사죠. 체언이죠. 자, 만 보조사 나왔죠.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까지 나왔죠. 다 맞는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법은 끝났어요. 자, 문법에서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될 것들은 아주 나올 만한 문제들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개념 정도는 내가 좀 따로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고등학교 국어 공부가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고요. 2부의 마지막 지문인데요. 16번부터 21번까지 독서 지문이 나왔어요. 최근에 독서 지문의 경향은요. 이 다른 영역의 융합 형태로 나오는데요. 이 지문이 딱 그렇습니다. 인문 지문과 그 뇌과학 쪽이 같이 융합돼서 나온 복합 양식이에요. 네, 주제가 복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서 지문을 풀 때는요, 바로 1문단부터 들어가야지 이렇게 접근하면 곤란해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문제를 먼저 쭉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글이 진행이 될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서 좀 집중해서 읽어야 되지라는 전략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독서 지문은요,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일부에서 다뤘던 화법이나 작문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글의 끝까지가 다 출제자가 직접 만든 지문입니다. 어떤 자료를 참고하든지 간에 출제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만든 문장들이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고 세심한 독서가 필요해요.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16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일치불일치 문제는 그냥 정말 각 단락별로 중요한 내용들 찾아가면서 읽는 연습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17번 문제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지문으로 들어와서 기역 부분과 니은 부분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우리 이 지문에서 기역 부분 뭐죠? 리시트 하임 모형이래요. 나 리시트 하임 모형이 뭔지 몰라. 글이 설명해 줄 거야. 그럼 나 어떤 모형입니다. 니은도 보니까 베르니케 게시윈드 모형이에요. 아, 기역과 니은 모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 그리고 나서 선지를 빠르게 훑어보세요. 선지를 보니까 뭔가 기역은 어떻고 니은은 어떻고, 기역은 니은과 달리. 자, 니은은 기역과 달리. 이건 뭐죠? 비교하는 문제구나. 그리고 5번 선지를 보니까 기역과 니은은 모두 이건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그럼 내가 기역과 니은 부분이 나올 때 이거 비교하는 지점을 좀 잘 찾아보면서 읽어야 되겠군. 이런 전략 충분히 세울 수 있겠죠. 자, 18번 문제 별표 칩니다. 이게 아마도 출제자가 야심차게 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추론하기예요. 자, 독서 지문에서 추론하기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추론하기가 그냥 이 옷만 추론하기야 라는 옷만 입고 있어도 여러분 겁먹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추론하기를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낼 수 있는지 접근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요. 보기에 보면 어떤 표가 들어있고요. 윗글의 내용에 맞춰서 내용 확인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고요. 20번은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보고 자, 또 나옵니다. 리시트 하임 모형. 이 리시트 하임과 게시윈드 모형의 게시윈드라는 이 사람들이 진단할 내용으로 적절한 걸 물어봐요. 그러면 아까 우리 기억 니은 문제도 그렇고 이 20번 문제도 그렇고 지금 분명히 리시트 하임이라는 것과 그 게시윈드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구나. 그 부분 정말 세밀하게 읽어야 되겠어 라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21번 문제는요. 어휘 문제예요. 이 문제는 사실상 글을 다 읽고 나서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읽으면서 해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같이 가볼게요. 자, 1문단 실어증이란 실어증에 대해서 얘기해요. 후천적인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 1865년 프랑스의 외과 의사 누가 브로카라는 이 사람이 좌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뇌의 어떤 부분이 손상돼서 나타나는 실어증이래. 이 현상을 발견했다. 그는 이 부위를 무슨 영역? 브로카 영역이라고 명명했대요. A 부분 이거 21번 어휘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명명? 브로카 영역이라고 이름 붙였다라고 할 수 있겠구나. 명명하고 이곳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브로카 실어증이라 하였다. 1문단까지는 크게 어려운 내용 없고요. 실어증에 관한 내용과 브로카 영역이라는 언급 정도 있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이후 1874년 독일의 신경정신과 의사인 베르니케라는 사람. 자, 브로카 나왔고요. 그 다음 베르니케가 나왔어요. 좌뇌의 두정엽 아래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또 다른 실어증. 지금 계속 실어증을 연구하는 과정 얘기예요. 연구하면서 실어증에 대해서 발견을 했다. 그는 이 부위를 이제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명명하고 이름 붙이고 이곳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베르니케 실어증이라 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와 같은 실어증 환자들의 뇌 손상 부위와 증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실어증 환자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 과정에서 뭐에 대해서 알게 됐다?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대두되면서 그와 관련된 이론이 발전했대요. 자, 이 문단을 읽으니까 지금부터는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 라는 예측 되셔야 되고요. 자, 뭐 이런 B와 같은 문제는 읽으면서 바로 해결하면 되죠. 자, B 21번 문제 보면요.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묻고 있죠. 그랬을 때 그냥 그 바꿔 쓴 내용 넣어보면 됩니다.
아까 명명하다라는 부분에서는요, 이름 붙이다라는 말 바꾸니까 충분히 됐고요. 대두되면서는 21번 보면 옮겨지면서가 나와 있어요. 대두라는 게 뭐냐면 머리를 쳐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겼다, 뭐 나타났다 이런 의미로 바뀌어야 되는데 관심이 생기면서 그와 관련된 이론이 발전해왔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죠. 그런데 우리 21번의 2번은요. 관심이 옮겨지는 이동의 의미는 아니에요. 대두라는 말이 나타났다, 보여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와 관련된 이론이 발전해 왔다. 알았어. 이제부터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내가 살펴볼게 라는 마음 가지고 접근하면 돼요. 최근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은 자, 이렇게 독서 지문에서 이론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이론의 발달 과정을 쭉 얘기하면 각각의 이론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론이 발전하겠죠. 그럼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되고 빠졌는지 그런 부분 비교하는 문제 나오기 쉽습니다. 자, 뇌의 여러 영역들이 결합하여 뇌의 어떤 한 부분에서 언어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여러 영역들이 결합해서 언어를 처리한다는 결합주의 이론이 지배적이다. 최초의 결합주의 이론은 자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최초의 이 결합주의 이론은 베르니케가 주장한 베르니케 모형이라는 게 이게 최초 1번 나왔어요. 자 그는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간의 긴밀한 관계가 매우 가까운 긴밀한 정보 교류에 의해서 언어가 처리된다라는 이론을 발표하였다. 자, 이후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이론이었고요. 그 뒤로 또 나옵니다. 리시트 하임이라는 이 사람은 베르니케 모형에서 뭐를 추가했다. 이런 부분 중요하죠. 이론이 변화해 가면서 새롭게 덧붙여 들어간 부분. 자, 개념 중심부라는 걸 추가해서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개념 중심부가 결합하여 언어가 처리된다는 자, 이거 두 번째 이론인데요. 여기 기억이라고도 또 표시가 돼 있네. 그러면 이 두 번째 이론은 아주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리시트 하임 모형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자, 나는 여기까지 읽고 나서 이렇게 옆에다가 메모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언어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기억해놓고 리시트 하임이야. 리시트 하임 모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존의 베르니케가 발견한 이 모형에서요. 개념 중심부라는 게 추가됐대요. 그럼 기존의 모형에서는 뭐뭐 있었어요? 브로카, 그 다음에 베르니케 영역이 있었고요. 이렇게 여러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뭐 있었어요? 마지막 아주 중요한 개념 중심부라는 게 들어왔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에 의하면 베르니케 영역은 일종의 뭐다? 자, 이제부터요. 이 리시트 하임 모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꼼꼼히 뜯어봐야 되죠. 자, 첫 번째 영역. 리시트 하임이 주장한 거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일종의 머릿속 사전이래요. 그래서 단어가요. 사전처럼 저장되어 있는데 무슨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냐면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거 베르니케 이 영역은 단어 사전이고요. 단어가 소리대로 이렇게까지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직접 써봐도 되고요. 아니면 나 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렇게 표시하면서 언제든지 찾아와서 확인할 수 있게끔 나만의 표시를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자, 언어 중추이고 언어 중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의 뭐 생성과 이해를 관장하는 뇌의 중추. 그래, 언어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뇌의 중추구나. 자, 언어 중추이고 자, 계속 가요. 지금 계속 기억과 관련된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로카 영역은 또 설명해주고 있죠. 이 브로카 영역은 단어를 조합하여 이제는 베르니케 영역에 떠다니는 이 단어, 저장되어 있는 이 단어를요. 브로카 영역에서는 조합해서 문장이나 발화를 만든대요.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나서 브로카 영역은 이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이나 발화를 만드는구나. 여기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관해서 내가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개념 중심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개념 중심부는 이전의 이론에는 없던 새롭게 추가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개념 중심부는 의미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또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언어 중추래요. 이 개념 중심부는 의미를
해석하기도 하고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해. 형성하기도 해. 아주 중요한 부분이구나. 자, 리시트하임 모형은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개념 중심부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으로. 자,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우리 이런 그 독서 지문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이거 무조건 출제될 것이다 라고 느낌 올 거예요. 독서 지문에서요, 사측 연산이 나온다거나 어떤 도형 모양을 언급한다거나 또는 뭔가 방향성, 화살표를 준다거나 하면요, 그 부분과 관련된 문제는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모양으로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는 일방향, 방향 나오고 있죠. 예, 느낌이 와요. 정보가 이동하지만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간에는 쌍방향으로 정보가 이동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거 주의해서 봐야 되겠어. 이거 글로 읽는 것보다 삼각형 내가 그려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르니케 영역이 있고요. 베르니케, 그 다음 개념 중심부가 있어. 개념 중심부, 그리고 브로카 영역이 있어. 이렇게 얘네들이 삼각형으로 이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자,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는 일방향입니다. 그런데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은 서로 쌍방향이라는 거, 이것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 방향이 나왔으니까. 예, 여기까지 정보 확인했습니다. 다시 갈게요. 자, 그 다음 단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리시트하임은 자신의 모형을, 이 기억에 해당되는 이 모형을 바탕으로 뇌에서 이루어지는 듣기와 말하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선 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냐? 듣기의 경우는, 듣기 과정은 자,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의 순서로 간대요. 즉, 잘 모를까봐, 즉 이유가 중요하죠. 즉,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어디로 간다?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되면, 송부는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보내진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귀로 들어온 청각, 귀랑 베르니케가 관계가 있어요. 저 귀로 들어온 이 청각 소리를 베르니케 영역으로 보낸대요. 송부되면 베르니케 영역에서 이걸 받으면, 이 소리를 받으면 베르니케 영역은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단어 중, 자,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아까 베르니케 영역은 사전과 같이 단어를 소리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베르니케 영역은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단어 중 청각 자극과 일치하는 단어를 찾아서 개념 중심부로 보낸대요. 자, 청각 자극과 일치하는 걸 찾아서 개념 중심부로 보내요. 개념 중심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를 받아서 아까 개념 중심부의 역할, 의미 해석하는 역할이 있다고 했죠. 의미를 해석해요. 자, 이에 비해 이런 표지들은 정말 중요한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앞의 내용과 비교해서 살펴볼게 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에 비해 듣기가 아니라 이제 무슨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말하기 과정은 개념 중심부,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 너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처럼 듣기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한 순서래요. 다시, 브로카 영역을 2번이나 거치는 복잡한 순서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놨냐면 중요합니다. 가 부분은요, 추론하기 문제, 우리 18번 문제죠. 추론하기에서 이 부분 묻고 있어요. 듣기는 듣기와 비교했을 때 말하기 과정은 왜 이렇게 브로카 영역을 2번이나 거치는 복잡한 순서로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려고 해요. 그러면 그 전후 맥락을 아주 잘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먼저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개념 중심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형성하여, 자, 이미 이 개념 중심부에서는 의미 형성의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의미를 형성해서 이걸 브로카 영역을 뭐 한다고 합니까? 거쳐서요. 자, 거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 보내면 베르니케 영역은 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서 브로카 영역으로, 자, 베르니케 영역은 사전이죠. 그래서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딱 보내면 이 베르니케에서 특정 단어를 찾아서 브로카 영역으로 보낸대요. 송부하고 마지막으로 브로카 영역에서 이를 뭐 합니까? 자, 브로카 영역에서 하는 역할은 문장이나 발화를 만드는 역할이죠. 문장이나 발화를 만들어서 이제 말로 내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삼각형을 잘 보세요. 그냥 줄글로 읽는 게 아니라, 아니, 듣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복잡하지? 왜냐하면 개념 중심부에서 의미를 형성했어. 그거를 브로카 영역으로 보내서 브로카 영역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브로카는 그저 베르니케 이 영역으로
보내주는 역할, 송부만 한답니다. 송부해서 이 베르니케에서는 어떤 단어를 찾고요. 그걸 마지막으로 다시 브로카로 보내서 여기 브로카에서 문장을 만든대요. 그러면 각 과정에서 다 자기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로 갔을 때 이 브로카는 그저 베르니케로 이동만 시켜주는 거쳐서 가는 거치는 그 다리 역할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안 가면은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개념 중심부에서 바로 베르니케로 가면은 브로카 거쳐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 거칠 필요가 없는데 왜 바로 이렇게 가지 못하고 브로카 영역을 거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왜 거칠까요? 여기 화살표, 우리 그전 문단에서 읽어낸 거 있죠. 화살표를 보니까 개념 중심부에서요. 베르니케로 바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방향이 이렇게만 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브로카는 베르니케로 갈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쌍방향이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 개념 중심부가 브로카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바로 베르니케로 못 가니까. 이건 숨겨진 의미지만 전후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정보고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추론하기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이따 같이 살펴볼게요. 그런데 이런 지표들, 표지들 중요해요. 실제로 말하기 위해서는 발음 기관을 움직여. 자, 그런데는 위에서 이때까지 리시트하임, 이 기억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이 기억 모형에 대한 설명과는 좀 다른 내용을 얘기할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얘가 가지는 이런 발견한 점 말고 발견하지 못한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하기 위해서는 발음 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모형에서는 과정 드러나 있지 않아. 한계 첫 번째 나왔죠? 그 다음 또한 이 말은 한계 두 번째 얘기할게 라는 의미예요. 그는 개념 중심부를 새롭게 추가했어. 이거 우리 알고 있었죠? 전 단락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그것의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 모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구나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후 그 다음 또 발전이 되고 있어요. 이 이론이 계속 발전하네요, 모형이. 실어증 환자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 발전됨에 따라서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중추가 뭐 됐다? 플러스 추가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1964년 게시윈든 이 사람은 니은이 나옵니다. 이번에는요. 리시트하임 모형이 아니라 그 이후에 좀 더 발전된 모형이겠죠. 베르니케 게시윈드 모형 이름이 어렵지만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이걸 새롭게 제시하였다. 그러면 니은이 이렇게 밑줄 그어져 있다는 건 이 부분 이제 집중해서 얘기할 거야. 자세히 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는 리시트하임의 모형에서 개념 중심부를 빼버렸어요. 리시트하임은 개념 중심부가 새롭게 발견했어. 내가 발견한 거야 라고 하고 개념 중심부에서는 의미를 해석하기도 하고 의미를 형성하기도 해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그 다음 이어서 발견한 이 모형에서는요. 개념 중심부 없어. 빼고요. 새롭게 뭘 추가했습니까? 운동 영역과 각회라는 언어 중추를 추가했대요. 하나 빼고 두 개 더 추가했구나. 계속 늘어나고 있네. 자, 그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게시윈드가 제시한 언어 처리 모형으로 자, 청각 자극, 귀에서 들어온 자극을 수용한다. 이거 뭐죠? 다른 말로 받아들인다. 자, 21번 받아들이는 맞는 말. 자, 수용하는 기본 청각 영역과 시각 자극을 수용하는 기본 시각 영역 있고요. 그리고 나서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여기까지는 기존에 우리가 봤던 모형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새롭게 운동 영역, 각회라는 4개의 언어 중추를 중심으로 언어 처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림에는 무슨 시각 영역이라는 것도 있고요. 청각 영역이라는 것도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언어 중추가 아니구나라는 것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언어 중추는 4개래요. 어떤 거? 베르니케, 브로카, 운동 영역, 각회. 됐죠? 자, 게시윈드는 기존의 모형에서요. 기존의 모형에서 개념 중심부를 제외하는 대신에 청각 형태로 단어가 저장되어 있는 이 베르니케 영역에서 그러한 역할도 함께 한다고 설명했다. 자, 이 짧은 문장을 읽고 이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개념 중심부가 담당하는 의미 해석, 의미 형성 이게 이제는 이 디귿 이론, 니은 이론에서는 베르니케 영역에서 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즉 다시 이해 못할까 봐 설명합니다. 베르니케 영역은
듣기와 읽기에서 수용된 받아들인 자극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아서 뭘 하고 의미 해석하고. 자, 말하고 쓸 때는 의미를 뭐 한다? 만들어낸다. 해석과 형성의 역할을 이번에는 베르니케 영역이 한다라고 주장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게시윈드 이 모형이. 자, 그 뒤에 해당 단어를 찾는 역할을 한다고 봤다. 그렇구나. 개념 중심부 역할을 이제 베르니케가 한다. 이 말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자, 브로카 영역에는 이제 각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기억 리시트 하임 모형 나왔고요. 이제 니은 나왔는데 지금 계속 니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니은은 기억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존의 브로카와 베르니케 영역은 인정했지만 개념 중심부 없앴어까지는 우리 정보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이 니은은 편의상 게시윈드 모형이라고 쓸게요. 게시윈드 모형. 이 모형은 그 기존에 그럼 개념 중심부가 없어졌는데 이 역할을 누가 했느냐? 베르니케 영역이 했어 라는 얘기까지가 이전 문단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정보는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 계속 갈게요. 브로카 영역에서는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역할 외에라고 나와 있죠. 자, 다시. 그러면 이것 외에라는 말은 이건 이미 그전에서도 그전의 모형에서도요. 단어 조합하고 문장이나 발화를 만든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추가로 발견한 이 모형에서는요. 그래. 이전에서 발견한 그것도 맞아. 그런데 그것 외에 말하기나 쓰기에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새로 추가했어요. 이런 역할도 한다는 걸 내가 발견했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기억 모형과 니은 모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아까 있었는데 보니까 공통점도 있어.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이 기존에 하던 역할은 인정하고 있어. 그런데 차이점은 이런 운동 프로그램 개발을 만들어서 운동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차이점이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운동 영역은 이 부분 또 중요해요. 왜냐? 이 새롭게 발견한 이론 게시윈드가 발견한 건요. 운동 영역이라는 걸 새로 추가했거든. 이전에 없던 내용이죠. 자, 운동 영역은 이 브로카 영역에서 받은 이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말하기나 쓰기에 필요한 신경적 지시를 내리는 기능을 담당한대요. 자, 담당한다. 맡았다. 그런 기능을 맡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21번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다시 추가한 거 있죠. 각회. 각회는 베르니케 영역과 붙어 있대요. 인접해 있으면서 읽기에서는 시각을 청각으로 전환하고 쓰기에서는 청각 형태를 시각 형태로 전환한대요. 자, 각회는 무슨 역할을 한다? 전환하는 역할을 한대요. 왜냐하면 베르니케 영역에는 사전처럼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는 시각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전환해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 보내고 있다라고 보았대요. 자, 이 문단은요, 마지막에 이제 제시한 게슈윈드가 발견한 이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형에 의거하면 나와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 모형에 의하면, 이 모형에 따르면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딱 보면 21번 답은 2번 나옵니다. 자, 이 모형에 따르면 듣기 과정은 기본 청각 영역에서 베르니케 영역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자, 무슨 과정은 듣기. 그런데 우리 앞서서 살펴본 문단에서는 듣기 과정과 말하기 과정이 달랐죠. 달랐어요. 자, 이와 달리 역시나 나옵니다. 말하기는 듣기와 달랐다라는 걸 내가 예측하면서 읽었더니 바로 나오네. 빠르게 읽을 수 있겠죠. 말하기 과정은 베르니케 영역, 자, 그 다음 브로카, 그 다음 운동, 이 순서로 이루어진다. 다시 읽기나 쓰기 과정도 듣기나 말하기 과정과 유사하지만 이 부분 주목해 주세요. 자, 위에서 듣기 말하기 과정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읽기나 쓰기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읽기나 쓰기 과정도 이와 유사하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과정은 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유사하지만 베르니케 영역에 저장된 단어가 청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과정이 더 추가된다. 시각으로 바꾸는 과정, 각회를 거치는 과정이 추가된다라고 했어요. 어디서? 읽기나 쓰기 할 때 각회 과정이 추가된대요. 각회에서 처리된 정보는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 보내시고요. 읽기의 경우는 의미를 해석하고, 자, 쓰기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 베르니케 영역으로 보내지는데 읽기의 경우는 이 베르니케 영역에서 의미를 해석하고요. 쓰기의 경우는 바로 다음 단계인 브로카 영역으로 보내는 역할만 한대요. 뭔가 다른 어떤 기능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얘는 보내는, 운반하는 역할만 한대요. 그렇구나. 자, 이처럼 이제 마무리하네요. 뇌에 대한 연구가 발전됨에 따라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도 정교화되고 있다. 그렇지. 특히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 이거 니은에 해당됐고요. 가장 마지막에 나온 모형이에요. 이전의 모형과는 달리 듣기와 말하기뿐만 아니라 이전의 모형은 듣기와 말하기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형은 뭐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날 뇌의 언어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표준형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은 이 부분에 되게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모형이구나 하고 문제 갈게요. 자, 16번 문제 갑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일치 불일치 묻는 문제는 정말 각 문단별로 하나씩 찾아내면 되고요. 또는 문단의 흐름대로 읽으면서 풀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실어증에 대해서 아까 계속 언급하고 있었죠. 후천적인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 처리에 장애가 생기는 증상이다. 이거 1문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실어증 환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이 발전했다. 이것도 이어서 나오고 있었죠. 이거 이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3번. 베르니케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시한 모형은 오늘날 언어 처리 과정의 표준형. 우리 마지막 문단 읽었죠. 좀 전에. 자, 오늘날 언어 처리 과정의 표준형은 제일 마지막에 소개된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르니케는 처음으로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었죠. 적절하지 않은 건 아주 쉽게 가볍게 3번 나왔고요. 자,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이 발전됨에 따라 이 이론이 발전됨에 따라 설정되는 언어 중추가 개수가 많아졌다. 이거 발전됨에 따라서 추가되었다라는 표현 나왔죠. 그래서 이거 맞아, 많아졌어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자, 5번 리시트 하임은 뇌에서 의미 형성에 관여하는 영역의 구체적 위치를 밝혀내지 못했다. 자, 뇌에서 의미 형성, 해석에 관여하는 영역, 개념 중심부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로 4문단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고 있죠. 어떻게? 그 위치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 맞아. 답은 3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17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 긴 지문을 읽었을 때 이게 거의 핵심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이는 길지만 결국에는요. 리시트 하임 모형인 기억과 그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이 니은을 비교하는 겁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자, 우리 공통점, 차이점 중심으로 글을 읽어봤으니까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기억은 실제 발음기관을 자, 리시트 하임 모형은요. 실제 발음기관을 움직여서 소리를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못했다?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한계로 나왔죠. 이거 4문단에서 한계로 나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2번. 니은은 게슈윈드, 이거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은 기본 시각 영역이라는 것과 청각 영역을 추가했어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언어 중추로 추가한 건 아닙니다. 자, 이런 영역이 있다라는 걸 그림을 통해서 말했지만 개념 언어 중추로 얘기하는 건 4개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얘네들이 언어 중추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추가하지 않았어. 자, 그 다음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 나오면 동시에 막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럴 때는 먼저 하나만 제대로 보세요. 기억에 해당되는 건 맞는지 먼저 보고 맞아 라고 한다면 그제서야 이제 그런데 니은은 그럼 여기 해당이 안 돼야 되네 라고 접근하는 게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기억은 니은과는 다르게 빼고요. 기억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아니죠. 이미 이건 기억에서 말하기와 듣기만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문단에서요. 이 디귿 모형의 의의를 얘기할 때 읽기, 쓰기 과정까지 얘기했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기억만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적절하지 않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은 기억과는 다르게 자, 아까 귀 이렇게 그렸는데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된다. 자, 베르니케 영역은 기억과 니은 모두 어떤 기능을 하는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죠? 예, 청각의 형태로 단어를 저장하고 있는 단어 사전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된다고 니은 얘기하고 있고요. 기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과 달리라는 지점이 잘못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가면요. 기억과 니은 모두 베르니케 영역에, 자, 베르니케 이 영역에 단어가 청각의 형태, 소리의 형태로 뭐 하고 있다고 보았다? 저장하고 있다고? 저장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거 맞는 설명 되겠죠. 5번. 자, 이 부분은 우리 3문단과 5문단에 보면요. 각각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니은도요, 기억이 얘기했던 이 베르니케 영역을 인정하고요. 베르니케 영역이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단어가 소리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거 맞아. 그런데 이전에 개념 중심부에서 했던 역할까지 하고 있어 라고 니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망의 18번입니다. 이 18번 문제 아마 4번, 5번 중에 고민한 학생들 많았을 것 같아요. 자, 추론입니다. 가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였죠. 우리 가 4문단에 나옵니다. 자, 가 체크하세요. 브로카 영역을 2번 거치는 복잡한 순서로 나온대요. 자, 이거 특이하죠? 자, 말하기랑 듣기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말하는 과정은 듣기와는 다르게 왜 브로카 영역을 2번 거치게 됐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죠? 이 개념 중심부에서요. 바로 베르니케에게 가면 되는데 왜 못 가요? 화살표를 보세요. 방향이 일방통행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베르니케로 갈 수 있는 브로카 영역에게 보내고요. 그럼 브로카 영역이 어떻게 한다고 돼 있죠? 송부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브로카 영역을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바로 베르니케에게로 가면은 이 영역으로 가면은 복잡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구조 자체가 방향이 일방통행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4문단에 가 밑줄 친 부분에 전후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요. 가의 바로 밑에 줄 볼까요? 먼저 개념 중심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형성하여 브로카 영역을 거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주목해서 한번 볼게요. 자,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직접 정보를 송부하기 때문에 자, 이거 보세요. 베르니케에서 개념 중심부로 직접 송부한다? 네,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직접 송부하기 때문에 이 브로카를 2번 거치는 복잡한 과정이 있다? 전혀 관계없는 방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절하지 않아. 자, 2번. 브로카 영역과 개념 중심부 사이에 정보가 쌍방향으로 송부되기 때문에 자, 다시 보세요. 브로카 영역과 개념 중심이 쌍방향입니까? 일방향이죠? 이거 정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 3번.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정보를 직접 송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로는요 직접 송부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내용이 틀렸어요. 자, 4번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정보를 직접 송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봅시다. 개념 중심부에서 왜 브로카를 거쳐서 베르니케로 가느냐 그 이유 추론해보자. 자,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로 직접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이 과정을 거친다라고 알 수 있죠. 충분히 지문 내용에 근거해서 추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고요. 아마도 많이 헷갈렸을 법한 내용 5번인데요.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사이의 정보가 쌍방향으로 송부되기 때문에 봅시다. 자,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가 쌍방향으로 송부된다라는 거 내용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자, 내용은 맞지만 뭐가 잘못됐어요? 네, 개념 중심부에서 굳이 베르니케에게 가야 할 내용을 브로카를 거쳐서 가는 이유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용은 맞아요. 그래서 많이 이 5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는 밑줄 친 부분에 전후 맥락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19번. 자, 19번을 딱 보니까 뭔가 보기가 표가 나와 있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기에서 자세한 표를 준다는 건요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사 내가 잘 이해 못한 어떤 그 지문의 내용이 이 표를 가지고 흐름대로 가면 이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과정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봐요. 아는 것.
자,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단락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의하면 이제 무슨 과정?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에 쓰기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전체 지문을 쭉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쓰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 몇 문단, 7문단으로 가서 꼼꼼하게 읽기를 해봐야 되겠어. 이 표의 흐름대로 따라가 봐야 되겠어. 라는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이 지문을 읽다가 밑줄 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쓰기와 관련된 내용, 그것도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에서 쓰기와 관련된 내용이 그림 바로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 쓰기와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나는 5문단의 마지막 부분도 좀 자세히 들여다볼 거야. 그런데 7문단을 중심으로 보되 5문단의 마지막 그림 아래쪽에 나와 있는 말하기와 쓰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찾아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볼게요. 자, 먼저 7문단 봅시다. 이 모형에 의거하면 듣기 과정은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 있죠. 거기서 마지막 부분 보세요. 쓰기의 경우에는 바로 다음 단계인 브로카 영역으로 정보를 송부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7문단을 근거로 보면 먼저 베르니케 영역으로 왔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베르니케가 의미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해당하는 단어를 베르니케는 사전과 같이 있으니까 청각의 형태로 단어를 찾는 거 맞습니다. 그래, 좋아. 찾았어. 그 다음에 무슨 과정을 거친다고 했어요? 쓰기의 과정은 각회라는 걸 거쳐요. 왜냐하면 이거를 전환해줘야 되거든. 시각과 청각을 바꿔서 전환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 부분은 청각 형태의 정보를 시각 형태로 뭐하고 있다? 전환한다라고 충분히 읽어 내려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베르니케로 오는데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 베르니케는 쓰기의 경우는 읽기의 경우에는 이 베르니케에서 의미를 해석하지만 자, 7문단 마지막 문장에 아예 직접적으로 언급이 돼 있습니다. 쓰기의 경우는 바로 다음 단계인 어디로? 브로카 영역으로 송부한대요. 읽기의 경우는 의미 해석을 하지만 쓰기는 송부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달을 보니까 각회에서 처리한 이 정보를 받아서 의미를 해석한다. 이건 뭐에 관한 거? 이거는 쓰기가 아니라 읽기에 관한 거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이거 꼼꼼하게 읽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구나. 자라, 쓰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쵸? 브로카 영역에서는 운동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운동 영역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지시를 내린다. 충분히 맞아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 갈게요. 자, 20번의 경우는 선지 구성을 먼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20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보고 리시트하임과 게슈윈드가 진단할 만한 내용이라고 했죠. 자, 리시트하임 모형을 만든 사람과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을 만든 사람이 진단을 내린대요. 이 보기 환자를 보고 진단에 주목하세요. 자, 문법에 어긋난 문장을 쓰고요. 조사나 어미 제대로 못 쓰고요.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을 만들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선지 구성을 보니까 뭐가 손상됐다, 뭐가 손상됐다, 손상됐다, 손상됐다. 이거 다 똑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손상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찾아보세요. 자, 리시트하임과 게슈윈드는 문장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영역이 어디라고 얘기했죠? 네, 우리 문단에 보면요. 쭉 나와 있는데 3문단에서 리시트하임이 얘기하고 있는 거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문단을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게슈윈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 찾을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브로카 영역에서 문장을 구성해서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들이 보기에 이 사람 문장 못 만드네? 브로카 영역이 손상된 거구나. 답 찾아보세요. 예, 뭐 A는 B와 달리 이런데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요. A, B는 모두 문장을 만드는 부분이 브로카 영역이라고 얘기했거든. 이건 지문을 통해서 3문단, 6문단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그들이 봤을 때 이게 손상됐다고 충분히 진단할 수 있겠군. 답 5번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자, 21번은 읽으면서 바로 해결했기 때문에 따로 하진 않겠어요. 자, 21번의 답은 2번인데요. 이렇게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한 것, 그렇지 않은 걸 물어보는 경우는요. 읽으면서 그 부분 나올 때 바꿔서 써보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예, 이렇게 긴 복합 지문, 독서 지문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이어서 3부는 윤일식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자, 여러분 3부까지도 열심히 지금 바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안녕!